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언제 컸는지 벌써 키가 훌쩍 컸어요.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할 일은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이제는 다 컸다 싶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나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이혼했거든요. 남들은 왜 이혼했냐고 말도 많던 이혼이었죠. 하지만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남들 눈에는 제가 바보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진 거 없던 남편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 본색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사람이 성공했다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지 천지분간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데 어떻게 더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래서 하늘에서 복을 주더라도 딱 그 사람의 그릇만큼만 준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는데도 시댁도 정말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부터가 이렇다 할 직업이 없으셨어요. 시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시모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시누이에 아가씨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 준비 당시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만날 당시 둘 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뵙기 전 괜한 걱정을 하기도 했죠. 원래는 자신감 넘치고 센스 있게 말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집이 너무 내세울 게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니까 너무 기죽지 마. 친정이 잘 살았던 건 아닌데 시댁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남편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셔서 남편은 그런 점들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걱정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성실함을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남편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고생해본 사람이 나중에 일어서는 법도 아는 거야. 100세 인생인데 한평생 탄탄대로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실하게 산다고 약속만 한다면 난 이 결혼 찬성이야.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반드시 멋진 가장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남편의 뜬금없던 우렁찬 다짐에 부모님이랑 한바탕 배를 잡고 웃었죠. 가진 건 없어도 늘 자신감 있고 패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상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회사에서도 윗사람들 눈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도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저와 남편은 집안에 손 벌리지 않고 각자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 2천만 원, 저 2천만 원을 합쳐서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래도 살면서 조금씩 살림 늘려가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점점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무슨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 답이 딱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회사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도 답답한 거 마찬가지일 거야. 아, 진짜 답답하다. 내일도 또 회의하자고 할 텐데 미치겠다 정말. 남편은 회사 일에도 늘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늘 윗선에서 막혔어요. 들어보면 남편이 아주 실현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의견을 다 수렴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남편 의견이 중간에서 막혔겠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혼자 소갈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지.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나 같은 놈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써먹질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에휴, 나중에 애들이 돈 없는 거지 아빠라고 이렇게 내 탓을 하겠지? 난 정말 번듯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는데 다 틀렸어. 난 망했어. 망하기 뭘 망해. 당신 아직 안 망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맞네. 애초부터 가진 게 없어서 망할 것도 없네.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 그래. 술을 마시고 스스로 비하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라 남편은 월세방이 아니라 아파트로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열심히 아껴서 돈을 모았지만 전세금 마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결심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던 다음 날 남편을 불러서 진지하게 물었죠. 당신 어제 확실한 아이템 있다고 했지? 그거 진짜로 확실해? 그럼 이건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니까. 그럼 내가 5천만 원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뭐? 당신이 그 돈이 어디서 났어? 결혼하고 모아둔 돈이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이런 거 모은 돈이야. 사업 자금으로 좀 부족하겠지만 보태서 해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 망하더라도 해보고 죽어야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뱃속에 아이 태어나기 전에 꼭 자리 잡아둘게. 난 당신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다 해봐. 남편은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받고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말 잘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5천에다가 대출을 좀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한 2년간은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를 낳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회사에 복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려운 와중에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생각처럼 안 풀리니까 저도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남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투자로 친오빠가 돈을 좀 모은 상태였죠. 게다가 워낙 알뜰한 성격이라서 돈 좀 벌었다고 막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밥을 먹다가 친오빠는 남편을 보면서 사업은 어떻게 돼가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젠 요즘 사업 어때? 좀 풀리고 있는 거야? 아, 그게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아, 그래. 매제 지금 하는 사업 분야가 뭐였지? 친오빠는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둘이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친오빠가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오빠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1억 5천이나 투자한다고? 세언니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세언니도 다 알아. 내가 방금 매제랑 대화해보니까 충분히 사업성 있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야. 네가 내 동생이라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고. 친오빠는 결혼한 지 10년도 넘어 조카들도 많이 큰 상태였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다 보니 남편의 사업성만 보고 1억 5천을 투자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과 달리 정말로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죠. 진짜 투자만 확실하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후 저희는 결혼 4년 만에 아파트도 장만하고 둘째까지 낳고 살게 됐어요. 그토록 남편이 바라던 자식들에게 멋진 아빠가 된 거죠. 그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친오빠에게 받았던 투자금에 적당한 대가까지 붙여서 갚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친오빠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형님이 그때 절 믿어주지 않았으면 제 사업 이만큼 오지도 못했어요. 다 매제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정말 잘해봐. 이럴 때수록 신중하게 꾸려가는 게 중요해.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친오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오빠 손을 잡고 은혜 잊지 않겠다던 남편은 그 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니까 일할 만 난다면서 열심히 일하긴 했죠. 그런데 그 후로도 몇 년 지나자 이제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골프채나 다른 장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걸 그때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카드를 몇백만 원씩 긁고 다니길래 저는 남편한테 카드 내역서를 들이밀면서 말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이제 사업 때려치우고 골프 선수 하기로 한 거야? 무슨 골프채에다가 공에다가 이게 대체 다 얼마야? 에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골프 치러 갈 때 중저가 브랜드 사야겠어? 거래처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골프 치러 갈 때마다 이렇게 사면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당신 돈은 안 모을 거야? 내가 돈을 왜 모아?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만데? 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벌 거야. 그러니까 이깟 푼돈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면 한동안 이렇게 좀 써줘야지. 가난한 티 벗으려면 이럴 때 좀 써야지. 저는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가 막혔죠. 월급쟁이도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벌 줄 알고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다 써버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놈의 가난한 티 벗겠다고 한동안 아주 백화점을 구멍가게 가는 것처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유치원생이었는데 고가의 아동복을 사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죠. 남자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하루가 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싼 거 사봐야 한 달도 못 입을 텐데 남편은 고가 브랜드 옷을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유치원 다닌 남자의 옷을 80만 원짜리 사 입혀? 당신 미쳤어? 남들이 안 입으면 우리 아들이 입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거 입혀서 보내도 이틀도 안 지나서 여기저기 얼룩 묻고 금방 더러워져. 이거 놓고 그냥 다른 거 여러 벌 사러 가자. 아니, 난 우리 아들 꼭 이거 입혀서 유치원 데리고 갈 거야. 아빠가 사장인데 아들이 이 정도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나 사장이야, 왜 이래? 제가 남편을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죠.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월세 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남편은 아이들한테까지도 비싼 것만 입히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이제 막 잘 됐으니까 성공에 취해서 잠깐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과소비는 1년 뒤에도 멈추질 않았죠. 그러다 시모 생신이라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시모 선물로 반지를 준비한 거예요. 남편은 자랑스럽게 꺼내면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명품 중에서 완전 최고급 명품 브랜드 반지야. 자, 손 한번 이리 내밀어 보세요. 어이구, 이 반지가 밥 먹여주냐? 사업 뭐 얼마나 잘 된다고 이런 걸 사와. 그냥 먹을 거나 사오지. 그리고 이런 건 네 마누라 사줘. 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다 네 마누라 덕인 건 알고 있지? 그럼 알지. 아이 그래도 내가 머리를 잘 굴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이놈아. 네 마누라나 잘 모시고 살아. 우리 며느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너 온다고 삼겹살도 사놨는데. 시모는 그때 저한테 남편보다도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저만 보면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서 일이 잘 풀리는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 사업 규모를 잘 모르시는 건지 늘 남편이 좀 비싼 걸 사왔다 싶으면 화부터 내셨습니다. 그때도 몸빼 바지 입고 명품 반지만 끼고 있으면 뭐 하냐고 당장 가서 환불받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도 시모라도 저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갔다가 시부가 하는 소리에 진짜 기겁했어요. 그날 시부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애들도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가 성공하면 집이랑 차랑 여자부터 바꾸는 건데 우리 성우가 의리가 있다니까? 저는 시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두고 어떻게 여자를 바꾸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집이랑 여자는 가꿀수록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가꾸기 시작하면 때깔이 좀 나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대화 아닌가요? 저는 애들도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기가 막혀서 남편을 끌고 뒷베란다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여보, 애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좀 가려서 못해? 내가 지금 당신 편 들어준 거잖아. 그게 편 들어준 거라고? 나 애들 엄마야. 그런데 애들 다 있는데 날 두고 때깔이 어쩌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돈 처발라도 티가 안 날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냐? 애초에 내가 왜 변해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위치가 달라졌으면 그 인성부터 바로잡아. 요즘 당신 보면 옛날 회사원 시절보다 더 못나 보여.
가난한 티 벗기 전에 싸구려 개념부터 바꿔.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댁집이 낡고 좁아서 그런지 저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시부가 저를 보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넌 내가 왜 그렇게 까칠해?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남자가 바깥일 잘할 수 있겠어? 마누라 성격이 까칠해서 바깥일 못하는 거면 원래 일머리가 없던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 성격 더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누라 핑계 대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너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거냐? 아니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님도 자유롭게 본인 생각 말씀하시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에 시부는 당황한 얼굴로 술을 들이키셨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는 게 불편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시모는 그런 저를 불러 세우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아들이 잘 나가니까 신나서 저러시나 봐.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내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아마. 다 네 덕분에 잘 풀렸는데 미안하다. 시모는 항상 남편 잘 된 게 제 덕분이라면서 저를 위해 주셨죠.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놈의 사업을 왜 밀어줬을까 후회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 사업 대박 나서 좋겠다면서 이제 사모님이냐고 부러워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놈의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러 다녔는데 취해서 들어오는 꼴도 보기 싫었죠. 게다가 술집도 꼭 여자 나오는 술집만 가는지 맨날 여자 향수에 화장품 자국까지 잔뜩 묻혀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무렇게나 벗어둔 셔츠를 가위로 다 찢어버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술을 마시러 갔으면 술만 마셔. 왜 이상한 술집으로 가서 셔츠에 이런 자국이나 묻혀서 들어오는 건데 보라고 그러는 거야? 미쳤어? 그 셔츠가 얼마짜린 줄 알아? 지금 이깟 셔츠가 중요해? 당신 돈 많다며 다시 사.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고분고분 술 따라주는 여자 있는 술집에 가는 거야. 알겠어? 남편은 마누라 하기 나름이야. 내조는 괜히 있는 줄 알아? 회사 편하게 다니면서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는 당신이 사업하는 내 심정을 알겠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개소리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조를 안 한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당신 입고 먹고 자는 거 다 알아서 하고 다녀봐. 다 대충 하는 내가 하는 거 성에 안 차는 것 같은데 야무진 당신이 어디 해보라고. 그래. 내가 뭘 해도 잘해. 자기가 더 잘할 거라며 큰 소리 떵떵 친 남편놈.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한 일주일 정도 빨래도 남편 옷은 다 빼고 했죠. 그랬더니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야? 진짜로 내 옷만 다 그냥 모아둔 거야? 야무진 당신이 한다면서?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회사에서 몇 푼이나 벌어온다고 이깟 빨래 하나로 유세를 떠냐? 유세를 떨어? 그러는 당신은 맨날 셔츠에 다른 여자 흔적이나 묻혀오는데 내가 왜 그걸 다 손수 세탁까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는 생활비에 그런 얼룩 지우는 돈도 포함된 거야. 내가 괜히 죽어라 사업하는 줄 알아? 지랄하네.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봐라. 어떤 사장이 맨날 술 마시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일하는지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봐. 10년도 누가 보면
50년 동안 대단한 사업이라도 한 줄 알겠네. 군뱅이가 주름 잡다. 옆구리 터진다. 남편 사업 시작하고 늘 이런 식으로 싸움만 늘어갔죠. 게다가 남편은 사업 핑계로 술집만 드나드는데 제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년 차에 정말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좋은 물건이 있길래 시댁 주소로 배송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택배가 반송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주소에 받는 분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황당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더니 그 집에 정말 시부모는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해드렸는데 왜? 뭐? 시댁에 아파트를 해줬다고? 당신이? 누구 명의로? 당연히 우리 부모님 공동 명의지. 이제 나도 그 정도는 해드릴 만큼 벌잖아. 뭐가 문제야? 연세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 낡은 빌라에 모셔야겠어?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당신 그 사업 누가 시켜줬는데? 사업 미천 따지고 보면 나랑 우리 오빠가 해준 돈이잖아. 그때 은혜 잊지 않겠다면서. 그래서 투자금 다 갚았잖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했지. 언제 은혜 갚겠다고 했냐? 진짜 상도덕이라는 게 없어? 나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놈 믿어준 게 고마워서라도 챙겼을 거야. 그런데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시댁에 아파트를 해줘? 야, 네가 준 5천만 원 내가 준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와, 이건 또 무슨 논리인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믿고 사업 밀어준 친정인데 효도는 시댁에만 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나서부터 처가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죠.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옆에 시모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전화를 뺏어들더니 저한테 역정을 내면서 이런 말까지 하셨죠. 야,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겠다는데 뭐? 왜? 뭐가 문제야? 꼴랑 5천 투자해놓고 목소리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5천 받고 그냥 떨어져. 너 같은 거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내 아들 잡아먹는 소리 하지 말고 갈라서 그냥.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당신들 뜻대로 풀리게 안 둘 테니까 두고 봐요. 시모의 말에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편을 들던 시모도 몇 년 전부터는 저만 보면 아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시모가 달라진 시점이 바로 신축 아파트 계약했던 날이었죠. 아무리 사람이 간사하다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남편 믿고 밀어준 사람들은 친정이었는데 이렇게 저희 식구들만 쏙 빼놓고 시댁만 챙기는 남편이 괘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이었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모는 정말 저를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일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웬 용달차 한 대가 오래된 냉장고, TV를 싣고 오더니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전제품이 저희 층에서 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옮기던 아저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왜 이 집으로 가요? 저희 집이에요. 이거 어머니께서 며느리 주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팔던지 쓰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글쎄 시모가 고물 같은 가전제품을 저희 집으로 보낸 겁니다. 5천만 원 주겠다더니 쓰던 고물을 보낸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보여줬죠. 마침 버리려던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헌옷까지 싹 모아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심부름센터 직원분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돈도 2배로 드렸고요. 그리고 시모가 뭐라 해도 절대 다시 안 오셔도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흔쾌히 돈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화를 내면서 전화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돈 받기 싫어? 내가 보낸 걸 왜 다시 보내? 그리고 이 고물이랑 헌옷은 뭔데? 어머님 아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곧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잘 보관해 두세요. 뭐야?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네가 그래서 며느리감으로 안 된다는 거야? 남편 앞길 막지 말고 어여 이혼해. 우리 아들 이혼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너랑 헤어져도 여자들이 줄을 설 거다. 아, 네. 어디 한번 줄 세워 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들이 줄 서나 저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게요. 하도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때 겨울이라 한창 추울 때였는데도 하루에도 12번씩 시모 때문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가 남편까지 대동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청소 중에 분리수거하려고 나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마주쳤죠. 그때 시모가 밍크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쫓아왔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 놈이 시모만 사다 준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졸부 같은 패션으로 온 시모가 쓰레기를 들고 있는 저를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곱게 안 떨어져? 잘 나가는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말로 할 때 떨어지라고. 당장 이혼해. 시모가 목청 터지게 소리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수근거리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과 시모까지 합세해 하도 정 떨어지는 짓만 골라 하길래 저야말로 바로 도장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데 곱게 이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시모 아닙니까? 결국 저도 그 자리에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죠. 네, 안 그래도 더 이상은 수준 떨어져서 못 살겠네요. 어머님 아들 저런 정신 상태면 앞으로 5년 안에 쫄딱 망할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사업 아니고 여자에 미쳐 있어요. 그거 알긴 하세요?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사모님 소리 듣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어디서 재수 없게 지금 그딴 소리 짓거리고 있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한심하네요. 밍크 코트 입고 명품 가방 든다고 사랑까지 다 명품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명품 가방 짝퉁이에요. 뭐? 너 같은 게 명품을 알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짝퉁을 왜 사줘? 가방 이름 좀 봐요. 거꾸로 붙었네요. 내가 그랬죠? 정신이 지금 다른 데 다 팔려 있다고요. 아마 그 가방 진짜는 딴 년이 들고 다닐 겁니다. 아주 100% 확신해요. 뭐야? 이 고약한 년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그러더니 시모는 정말 성난 황소처럼 저한테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저를 밀쳐버릴 기세였어요. 순식간에 제 앞까지 온 시모는 팔로 제 어깨를 확 쳤고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저는 손에 있던 걸 놓쳐버렸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시모의 밍크 코트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밍크 코트의 팔이 쫙 소리를 내면서 몸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크크거리면서 웃더니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밍크가 저렇게 약해? 저것도 짝퉁 아니요? 저 가방 정말 짝퉁이네. 저 아줌마 짝퉁인 거 몰랐나 봐. 아휴, 저렇게 대놓고 티나는 거면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 아니야? 아들이 짝퉁 사업하나 봐. 다행스럽게 저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시모는 꼴만 우스워졌죠. 알고 보니까 그 밍크 코트도 짝퉁이었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시모는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는지 저를 보고 이를 악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곱게 찍어라. 알겠어? 난 똥차 피해서 우리 애들 좋은 환경에서 키울 거니까 이혼 서류나 제대로 보내세요. 제가 시모랑 이혼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남편 놈은 쪼르르 달려오더니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애들 누가 키울 거냐? 설마 내가 키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애들도 절대 너 따라간다고는 안 할걸?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어딜 넘봐? 더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둘 다 가요. 정말 남편 놈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서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가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시모는 떨어진 밍크코트 팔 하나를 들고는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하게 됐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저한테 넘어왔고 살던 아파트도 저한테 넘겨주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제가 줬던 5천만 원까지 주더군요. 부부 사이일 때는 그냥 깔아 뭉개고 있었다 쳐도 이혼까지 해서 남남인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혼자 책임지면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시간은 어느덧 5년이나 흘러 있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라 저도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따라 주말에 무료 급식 봉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드셨어도 항상 아버지와 같이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니셨죠. 독거 노인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부터 보육원 봉사까지 정말 두 분이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애야, 너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전 남편 욕도 그만 좀 하고. 근데 양육비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사정이 생겼겠지. 안 갚음하려고 안 해도 죄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그 벌 다 받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애들만 생각해. 그때 전 남편이 잘 보내던 양육비가 1년 전부터 뚝 끊겨서 화가 났었는데 엄마는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는지 저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낯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는 마스크 시국이 풀렸을 때라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긴가민가한 생각에 자꾸 쳐다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옛날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었죠. 전 시모는 식판을 들고 옆으로 오기 시작했고 제가 배식하던 생선 반찬 앞에 딱 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시모가 저한테 식판을 내미길래 저는 반토막 난 생선을 줬습니다. 그러자 반토막 생선을 본 전 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난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2개씩 줬잖아요.
지금 차별해요? 무료 급식 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소리 쩌렁쩌렁한 전 시모를 보니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전 시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도 고약하시네.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바라세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하자 전 시모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 뒤로 자빠질 뻔했죠. 아니, 네가 왜 여기? 그렇게 며느리 쫓아내고 잘 살겠다더니 무료 급식소에 줄 서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요즘 노인들이 어떻게 사나 와봤어. 다들 여기 급식 받으러 오길래 뭐가 맛있나 하고 맛보러 온 거야. 아, 그러세요? 아줌마 심심해서 왔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배고파서 이렇게 줄 서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어르신들 많으신 거 안 보여요? 심심하다고 올 곳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얼른 돌아가세요. 빨리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 시모가 들고 있던 식판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잡더니 저한테 애원하듯 말했죠. 근데 우선 왔으니까 좀 밥은 좀 주면 안 될까? 아이고 참, 딱 보니까 아줌마 아들 망했죠? 그리고 아들 때문에 빈털털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우선 식사하시고 이렇게 만난 것도 뭐 인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커피 한 잔을 사줄 테니까 좀 있어 보세요. 전 시모를 잡은 이유는 양육비 때문이었어요.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간간무소식이라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시모는 식사를 마치고 봉사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 웬일로 가만히 기다렸죠. 저는 정리를 끝내고 전 시모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더 좋은 며느리 고른다고 난리였잖아요. 여기저기 다 까지고 꼴이 왜 이러세요? 뭐가 문제였던 건데요? 혜미야,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놈의 자식이 아파트 우리 해줬던 거부터 우리 재산까지 다 끌어다 썼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쫄딱 말아먹었지 뭐니. 너희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까지 생겼어. 네 말이 맞았어. 그놈의 새끼를 믿은 게 아니었어. 여자에 미쳐가지고 돈이고 뭐고 홀라당 다 뺏긴 것도 분해 죽겠는데 글쎄 여자 때문에 사업도 뒷전이더니 이 지경이 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있고 난 단칸방에 지내고 있어. 정말 막막하다. 내가 그런 걸 아들이라고 믿었다니 너무 한심스럽다. 전 시모가 오열하면서 말한 근황은 충격적이었죠. 어쩐지 소식이 뜸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지금 도피 생활 중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저런 놈이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그래서 저는 전 시모한테 냉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근데 아줌마, 저한테 얘기 왜 하세요? 정말 별꼴이야. 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서로 하소연 들어줄 사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른 거는 그쪽 아들 양육비 좀 주라고 하세요. 지금 새끼들 굶고 있는데 양육비는 돈 아까워서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양육비 3개월 내 전부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 걸겠다고 통보하세요. 조강 지쳐버리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놈은 나같이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놈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질을 해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 놈이었어요. 저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주 잘 됐네요. 미안하다. 근데 내가 사는 동안 널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지?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지금 저랑 옛날 얘기 하자는 거예요?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오죽하면 내가 염치불구하고 너한테 이러겠니? 마지막까지도 이제 돈 빌려달란 말을 하는 전 시모를 보니까 짠해 보이기까지 했죠. 깡마른 몸에 팔이랑 다리에는 여기저기 까진 상처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 시모를 보면서 말했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사과하시면 제가 그냥 5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전 시모는 간쓸게 다 버린 사람처럼 저한테 애초롭게 사과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내가 진짜 다시 새 인생 살아보마. 부탁한다. 그놈의 자식 도피 중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연락해서 양육비도 보내라고 하마. 마지막 자존심 다 버리고 5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긴 했죠. 그래도 우리 애들 할머니였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다친 것 같길래 돈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5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병원부터 가세요. 좋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애들 할머니라 내가 드리는 거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그게 내 조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양육비 똑바로 보내라고 하세요.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 말에 전 시모는 얼른 돈을 뺏어들더니 고개까지 숙이고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고개 숙이면서 가는 전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죠. 그때 기억은 이제 저도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애들 학교 보내면서 살고 있죠. 요즘도 부모님과 같이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좀 더 크면 나중에는 같이 다녀볼 생각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씩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주위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참 고마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천지분간 못하고 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 볼 줄 모르는 것도 그 사람 복이겠죠. 하늘은 각자 그릇에 맞는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제 전 남편은 어쩌다 운 좋게 분에 넘치는 행운을 잡았지만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서 결국 다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기 위해서라도 늘 좋은 마음으로 주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귀인 될 사람이 한 명쯤 다 있겠죠.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평소 많이 베푸셨다면 곧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런 별것도 아닌 한심한 전 남편도 저런 분에 넘치는 행운을 잡았던 걸 보면 여러분들은 더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